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이고요. 노후에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근데 세입자를 잘못 만나면 이게 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더워요라고 하면 어른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참아봐.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곤 하는데 정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는 이 더위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비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 내린 폭우로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제주도에는 무려 36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주말 동안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정말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장마 전선에 처음으로 영향을 받았던 이 제주는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5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장마 전선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대전에서는 바위가 인근 주택가를 덮칠 뻔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또 지난 밤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고요. 인천에서도 호우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뿐이 아니고 바람,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죠. 네, 대전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고 해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고 하는데요.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거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경남 창원 등에서도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지고 그래서 인근 1,100가구에 한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악천후의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는데요. 제주국제공항 또 여수공항은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됐고요. 전남 32개 항로, 인천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 끝나면 또 끝 이래버리지 말고 네네. 그렇게 훼손되고 피해가 있었던 데는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항상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번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으로 불리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남성 피의자 무혐의로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입건 취소가 됐는데 자신을 응원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온라인상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 지난달 23일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요. 아파트 헬스장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성 B씨가 누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봤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용의자로 이 A씨가 지목이 됐던 겁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남녀가 구분돼 있어서 내 이용 경험도 있고 하니 착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측의 수사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A씨의 혐의를 단정 지은 듯한 태도로 수사를 했다는 건데요. 특히 A씨가 이 경찰과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 녹음본에 담긴 경찰의 발언 중에서 내용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좀 이라는 등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를 신고했던 여성 B씨가 지난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백을 했고요.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서 입건을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A씨가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고요? 네, A씨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전부 여러분 덕분이다.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 영상 댓글에서도요.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지 않았다고 하면 범인으로 확정짓는 듯한 이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 줄 그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화성 동탄경찰서에도 항의 글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는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남자가 의심 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냥 유죄 추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되니까 이건 수사 과정이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혹시 주말 동안 자동차에 기름 넣으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그 주말에 주유소 갔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러 온 사람들로 주유소가 북적거리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7월 1일부터 이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가 되면서요. 휘발유 가격은 41원, 그리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38원 각각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주유할 때가 됐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했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인하폭이 축소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한시적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에 일몰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 온 건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 더불어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 그리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인하 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줄어들었고요.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이 축소가 되게 된 겁니다. 아까 오르는 폭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 한 월루 또는 킬로 단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에 40km 정도 평균적으로 주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유류비가 4,920원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하면요.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정도 조건에서 오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인하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 부담은 다소간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차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이고 진짜 많이 부담돼요. 네.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네, 일할 때는 물론이고요. 하루에도 뭐 커피 마시는 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몇 번씩 카페인 수요를 외치는 이 사람들,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를 방증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국내 커피 카페 수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제가 그런 말 들은 적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한 집 걸로 카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전국 카페 매장 수가 10만 개가 넘는다니 아니죠. 정말 놀랍습니다. 카페하고 교회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요.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거라면서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편의점보다 카페가 더 많다니 진짜 커피의 민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0만
3729개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보다 4.5% 늘어난 건데요. 2016년에는 51,551개였는데 6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심지어 편의점 4사의 전체 매장 수가 지난해 말 기준 5만 5천여 개 남짓인 점을 고려를 하면 그야말로 예인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전문점 수가 편의점보다 2배 많은 거고요. 이 이유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업종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데다가 이 소자본 창업이 또 가능한 업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커피에 대한 선호도에 더해서 증가수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말에 있잖아요. 저 얘기 좀 할까가 그냥 우리 커피 한잔 한잔 할까 이렇게 네네. 돼 있어요. 그리고 저가 브랜드 매장이 늘어난 것도 한 영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자주 마시게 되니까 네. 좀 저렴한 거 찾게 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저가 브랜드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외관이요. 대부분 노란색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노란 간판을 단 저가 브랜드 가맹점 수가요. 전국 가맹점 기준으로 2021년보다 2022년에 37.3% 증가했고요. 이게 하루에 매장이요. 전국에 4개꼴로 늘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매장 수가 7,000개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가 최근 저가 커피 인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카페가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원두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이 카페 사장님들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채널A 이 건물 지하에만 해도 커피숍이 몇 개입니까? 거의 한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주말 동안 중부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 남해안으로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곳은 구름만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보다 짧으니까요. 출근길 각별히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는데요. 서울은 31도, 대구는 32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자동차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자동차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이 세 분이서 정말 든든합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여름 주제로 맞춰서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도 사람만큼이나 많이 힘든데, 그렇죠. 예, 또 아스팔트 달리는 날 달리고 또 여름 장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도 많이 지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름맞이 에어컨 필터 뭐 이런 거는 좀 뭐 에어컨 필터 한번 뭐 어쩌라고 저거 왜요? 제가 왜? 저 잘하고 있어요. 그냥 타는 거지 그런 거 알겠어요? 예. 예, 맞아, 그건 맞아요. 잘 몰라요. 오늘 배워야 돼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필터 갈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있는데. 제대로 알려주세요. 매년 여름 하는 생각입니다. 뜨끔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여름철 자동차 관리법 좀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막 논란들이 많은데 예, 오늘부터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름철 땡볕에 주차할 때 어떻게 주차하는 게 제일 좀 유리한지 그리고 땡볕에 주차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빨리 식히는 게 빨리 이런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여름철 정말 땡볕에 차 세워놨다가 그거 열고 앉으면 그 열기가 맞아요. 어우. 그냥 막 앉았다가 어. 그 화상 입으신 차태에 분들도 겁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얼른 식히고 그다음에 타는 게 제일이라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일단 차를 딱 타면 에어컨을 최고로 올려요. 최고로 쫙 올렸다가 약간 열기가 가라앉으면 그때 앉아야지. 안 그러면 엉덩이 됩니다. 네. 아니 진짜 찜통 같아요. 완전. 그때는 그렇죠. 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요거 해줘야 돼요. 저 그거 하는데. 요거 맞아요. 하면 빨리 식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일단 뭐 땡볕에 차를 주차할 때 네. 이제 첫 번째 방법, 차의 앞유리. 앞유리를 햇빛을 좀 등지고 세우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 앞유리 쪽으로 아무래도 열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뒷유리는 좀 틴팅도 돼 있는 차들이 많고 이 SUV나 이런 차들 보면은 앞유리는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뒷유리는 좀 세워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세워져 있는 쪽으로 그 빛이 받으면은 햇빛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이 좀 덜 들어오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유리를 좀 피해서 좀 방향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세우고 뭐 옆유리도 괜찮습니다. 옆유리도 거의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옆유리로도 좀 빛이 좀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유리만 좀 피하는 게 좀 유리하다. 오케이. 네, 요거 일단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또 그 아까 이제 에어컨 작동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에어컨 킬 때는 반드시 네. 뭐 온도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외기 온도 외부 순환 공기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부 순환이 되느냐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부 순환으로 이렇게 유턴 표시라고 네네네.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걸로 해놓으시면은 계속 안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돌아요. 아하.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차 안에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외기 순환 모드 요거를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차의 열기를 좀 빨리 식히실 수 있어요. 외기. 외기 순환 모드 이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열기가 밖으로 나가게 외기 순환을 그쵸. 해놔야 되는구나. 네. 예. 외기 순환. 네.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기초편이고. 아하. 예. 요 급속하게 차의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차를 타기 전에 네.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어요? 주차장에? 제가 많이 그랬어요. 했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예. 네. 동반석 쪽에 창문을 한 3, 4cm 정도? 예, 한 절반 정도만 내려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전석 이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맞바람 치게. 예, 그럼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훅훅 나가면서 예, 좀 차가운 공기와 안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면은 그 땡볕에 차를 세워 두셨더라도 조금이나마 좀 열기를 좀 피해서 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유리 쪽에 햇빛 들어오는 걸 좀 차단하고 반대로 네. 차고. 외기 내부 순환이 아니고 외기가 외기 들어오게 순환. 하고 네. 그다음에 차문을 요쪽에 저 조수석 조수석에 쪽. 좀 열어놓고 반쯤 열어놓고. 이렇게 몇 번 해라. 예, 한 4-5번 정도만 하셔도 안에 금방 시원해져요. 양쪽에서 부부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아, 이렇게 그건 아닌가? 팡 소리 나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예.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알겠고 이제 다음 주제는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키면은 걸레 냄새 나는 네. 에어컨 냄새. 너무 네. 싫어요. 정말. 원래 냄새요. 요거 에어컨 냄새 그냥 참고 견디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 처음에만 냄새 나지 조금 하면은 좀 안 돼, 냄새가 안 안 돼, 나는 안 것 같아. 계속 냄새가 나는데 네. 이게 좀 이게 이 후각이 마비가 돼서 안 나는 것처럼 그렇지.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네. 요거 5분만 좀 신경 쓰시면은 에어컨 이 걸레 냄새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여보세요? 5분이면 저희가 여보세요? 각종 방법 다 써본 사람인데 5분 여기 방송이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 5분은 아니에요. 탈취제, 방향제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네. 예? 5분은 무슨 방송 중에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만. 그리고 네. 5분 만에 네. 그걸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이거 상 받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상받기 위해서. 네. 네. 이게 한 번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를 잡으려 그러면 뭐 5분이고 뭐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기 전에 이제 5분씩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냄새 나기 전에.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계속 에어컨 켜고 있다가 그냥 시동 딱 끄고 내리시면은 아, 안 돼. 그게 이제 냄새 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5분 전에. 5분 전에 에어컨 버튼을 끕니다. 아. 네, 그러면 그냥 그 공기만 순환이 되거든요. 아. 공기만 순환이 되면서 이제 에어컨 그 약간 냉매가 돌아가는 그 부위를 조금 이렇게 건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물방울이 맺혀 있고 막 이러면서 거기 곰팡이가 생기면서 네. 거기서 이제 걸레 냄새 같은 게 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에어컨 나오는 거기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거를 좀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버튼을 도착하기 5분 전에 끄면은 좀 건조가 되는 건데 요것만 좀 신경 쓰셔도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걸 조금 피할 수 있는데 여기 최신형 차에는 네. 애프터블로우 기능이라고 요게 그 차가 알아서 해주는 차가 좀 있어요. 최신형 차도. 차를 바꿔야겠네. 차 문제네. 차 문제네. 이게 근데 요즘 저는 너무 더워서 사실 에어컨을 끄고 시동을 끄는 것도 아니라 네. 그냥 도착해서 주차하고 시동을 끄면서 에어컨을 동시에 그냥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걸레 냄새가 선풍팬을, 나게 됩니다. 네, 네. 켜면서 에어컨 속을 말려야 된다는 거 이거 그렇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요건 뭐 생활 습관으로 해놓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운전 네. 습관으로 맞아, 해놓으면. 맞아. 네. 또 다른 주제는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사용 습관만 조금 바꿔도 연비를 높일 수 있다. 예. 이게 보통 차 타시면은 에어컨 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좀 하시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냥 자동 모드. 자동으로 맞춰놓고 이제 온도만 조절해서 온도만 올렸다 내렸다 네. 하면서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두 번째는 타자마자 온도를 제일 낮추고 이제 바람도 세게 해고 뭐 제가 이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네.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네. 예, 연비에 더 나쁜 거는 무엇일까요? 세게 트는 거지. 자동 모드죠. 아니 스테이크 자동 구워 모드? 보셨어요? 먼저 팬을 세게 쫙 하고 그다음에 네. 고기를 쫙 올려야 맛있게 되면서 나중에 전기 사용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얘기 네. 들었는데. 저도요. 집 에어컨 그렇게 써야 네. 좀 올려놨다. 아낄 수 그런 있다 건가요? 전기세 이거 그렇지. 들었거든요. 집 에어컨이나 차 에어컨이나 똑같은 네, 거 네. 아니거든. 세게 트면 다 연비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좀 정답이 궁금한데요. 예. 네. 그 제가 정답 모르죠? 아니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은데 둘 다 아니고요. 이게 둘 다 아니고 그 여러분들 예상했던 거랑 달리 에어컨은 뭐 온도 설정이나 뭐 풍량 이런 거에 대해서 연비에 많은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에어컨은 그냥 세게 틀건 약하게 틀건 에어컨이 돌면은 그냥 예, 나가는구나. 지금 엔진 힘을 조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게 틀건 약하게 틀건 아, 그런 거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한 에어컨 틀면은 연비 한 10% 정도를 그냥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오토 모드로 쓰건, 네. 예, 그냥 뭐 세게 에어컨을 틀건. 세게 쓰건 연비와는 크게 상관없는데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차갑게 해놓으면은 네. 에어컨을 좀 끌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좀 연비가 조금이나마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도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은 차가 알아서 또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오늘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 세게 튼다고 해서 연비가 훅 나빠지는 건 아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차 타자마자 세게 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겠네. 근데 이제 자동 그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거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차가 알아서 좀 지능적으로 연비라든가 뭐 에어컨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요. 요즘에는 또 자동차들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거는 그 온도 조절 장치에 좀 의존하시는 게 네. 좀 최신형 차일 경우, 맞아요. 네. 최신형 차일 경우에는 그 온도 조절 장치를 자동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밖에다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네. 안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아무래도 에어컨을 트는 게 좋지. 네. 타자마자 문 닫고 에어컨을 네, 오토로 그럼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이제 안에 환기를 해주는 게 네.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뭐 환기할 시간이 없었다. 네. 그러면은 출발하면서 문을 문을 좀 살짝 열고, 열고 어. 조금 한 진짜 한 몇 미터 정도만 달려도 안에가 또 네. 공기가 좀 바뀌거든요. 네. 예, 안에 공기를 바꿔 놓고 에어컨을 트시면은 네. 예, 요게 연비에 제일 좋겠네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더울 때 사람도 덥지만 차도 덥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퍼져 있는 차들이 있어요. 맞아. 그렇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름철에도 정비 네. 잘 하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 해결사 두 분을 모셔야죠. 강성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은퇴 후에 노는 땅이나 주택 이용해서 월세 수익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부럽습니다. 부럽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초보 집주인들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월세 받는 삶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노후에 월세 받으며 살려 했더니 무개념 세입자 때문에 못 살아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꽁트로 만나보시죠. 저는 평생을 월급쟁이로 일해온 60대입니다. 노후엔 월급 대신 월세를 받아보고 싶어서 임대 사업을 시작했죠. 이 세입자들도 아들뻘 되는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애틋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 20살 장진택입니다. 네, 20살 장진택입니다. 그래. 올해 반가워. 대학생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 반가워. 예. 장수했구나. 아 그래 한 20살 정도 됐을 것 같고 그 행복대 다닌다고 그랬으면 뭐, 공부도 곧잘 했겠네. 예, 제가 좀 밥을 많이 먹으면서 공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예, 행복대 나왔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월세랑 또 별도로 내나요? 그래 뭐 저 학생이 돈이 어딨겠어. 전기 뭐 가스 뭐 써봐야 뭐 그래 공과금 아저씨가 내줄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아, 와, 아저씨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예? 제가 그 아버지 뻘 되시니까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아이고 참 싹싹하다. 아무튼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살아.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하게도 그 세입자의 집에만 수도 전기요금이 2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아하던 찰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의 방에 웬 낯선 여자가 같이 살면서 살림을 차리고 있던 겁니다. 진태가 이것도 먹어봐. 되게 맛있어. 먹어봐. 저기 저 이 원룸 집주인인데요. 그 아주머니 누구? 진짜 짜증나 진짜. 이 아저씨 뭐야 진태가. 네, 이제 진정하고 짜증나. 저 아저씨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에? 예. 여자친구야? 네. 아니 진택이 녀석 그 여자하고 살면 집주인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쩐지 수도요금이 2배가 나와요. 이 아저씨 진짜 웃긴다. 아저씨한테 그걸 우리가 왜 알려줘야 돼요? 아빠 해주니까 진짜 아빠랑 되는 줄 아나 봐. 진짜 웃겨. 완전 웃겨. 아니 너 이게 지금 어른한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아, 저 아저씨 저 연세에 저기 자꾸 이렇게 흥분하시면은 그 고혈압 오시고 맞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예, 그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시지만, 예, 제 여자친구 말이 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 예. 우리 애인 최고. 예. 이거 여자친구랑 동거한다고 이게 제가 집주인한테 이거 뭐 다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제 사생활이고 그런데. 당연하지. 예, 그냥 쿨하게 그냥 못 본 척 해주시고 좀 그러세요. 진짜 우리 남친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애들이 이 지경일까요? 월세 받는 삶은 걱정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거인을 들여서 제 손해가 크니까 이거 월세라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아들뻘이라 생각해서 뭐 공과금도 내주고 맞아. 좀 더 많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미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 월세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이 무개념 세입자를 만난 이 60대 A씨 사연인데요. 이 A씨에게는 서울 지역에 작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노후의 생활비라도 벌자 해서 4층짜리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원룸 임대업을 이제 시작한 거죠. 세입자를 대부분 아들뻘 되는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자식 같은 마음이 들었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이런 공과금까지 모두 부담해 주었다고 대단하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세입자 B씨의 집에서 이상하게 전기, 수도세 요금이
2배 이상씩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세입자의 집이 문제 동거인을 들였다는 그 집인가요, 혹시? 네. 빙고 맞았습니다. 이 세입자 B 씨는 네. 집주인한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아하.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이렇게 같이 산 거죠. 두 사람은 이제 물과 전기를 2명이니까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매일 또 술을 먹는 바람에 집안이 또 난장판이 됐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집주인이 허락 없이 동거인을 들이다니 실망이다. 어허. 공과금이 더 나오고 있으니까 월세를 더 내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이 집주인이 우리 아빠냐. 여자친구랑 내가 살든 말든 내 사생활인데 이거 왜 상관하냐. 추가 월세는 못 준다. 이렇게 단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과금까지 내가 다 내줬는데 아들뻘 되는 세입자한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아저씨. 마음 아파. 야, 이거 정말 어떡해. 화나죠? 네. 자, 그럼 법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세입자가 그 허락 없이 동거인을 들였습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맞는 건지 좀 제가 생각할 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맞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새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3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임대인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야.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격려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지. 그래서 이 구성원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추가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연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과금을 임대인이 계속 대신 내주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평소 뭐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임차인이 공과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명의 자체를 임차인의 명의로 돌려서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그게 부가 고지가 가게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내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잖아요. 괘씸해서 끊고 싶으면 사실상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 지급을 더 이상 끊지 않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임차인한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약 같은 게 있어요. 공과금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동거인을 드린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꼭 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지 뭐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에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계약 위반이 돼가지고 뭐 나가라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력 있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반려동물 키우는 거 좀 싫을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중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뭐 집이 망가지거나 맞아요. 집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 집에서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것만큼은 싫다면 특약을 쓰시면 돼요. 특약?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 집에서 반려동물 키울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건 우리 집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걸 위반하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맞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특약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초보와 경력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무조건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것을 특약에 미리 명시를 해두시고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동거인 사례처럼 우리도 왜 호텔에서 1인실 있고 2인실 있고 3인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거주 형태가 만약에 아파트였다고 하면 뭐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원룸에는 한 사람 산다고 보통 가정을 네네. 하고 뭐 임차를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사람 여러 명을 데려와서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싫으시다고 하면 임차인 계약 당사자 외에 거주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얼마씩 받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특약으로 표시를 해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 이 계약을 할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강제적으로 이 임대차법 보호법상에 이 있는 그런 임차인의 어떤 권리나 조항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은 이 정해놓는다고 해도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갱신 청구권 완전히 무시하고 1년 뒤에 무조건 퇴거한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겠네.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약 정하실 때 좀 전문가 도움을 얻으셔가지고 정확하게 특약사항 기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받아 좋다 생각했더니 이 건물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초보 집주인과 예비 집주인이 알아두면 좋을 점들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가 자주 만나는 속칭 이제 불량 세입자들의 유형을 모아가지고 랭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은요, 바로 상습 월세 미납형입니다. 그 임대인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월세 미납형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제 특약사항, 아까 말씀하신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세 이외 뭐 미납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라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들이 이 법에 관해서 그냥 무지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보증금을 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좀 안 내더라도 그냥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확히 다 들어맞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것을 보면은 2회 이상 연체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리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띄엄띄엄 미납하더라도 이게 해제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정 사유들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상습 체납의 좀 폐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작은 글씨로 돈 빌려달라 유형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건 뭐예요? 진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월세를 미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주인한테 제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돈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도 못 내고 빌려간 돈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이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증금에서 바로 직접 공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공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좀 안 빌려주시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충분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와 연체이자 관리비 이런 것들 다 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법적으로 어떻게든 좀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바로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용 증명이 생각보다 강력한 압박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만약에 이만큼 체납호금 미납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제때 내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어떤 절차에 들어가겠다. 보증금에서 차감할 거고 내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내용 증명에 기재를 하셔서요. 세입자에게 보내시면 생각보다 감정 싸움 없이 굉장히 압박을 느껴서 월세 같은 것들이 납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내용 증명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미납 유형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유형은요. 주변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웃 갈등 유형입니다. 예, 요즘 진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웃 갈등 피해가 심각한데요. 그 한 집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입자의 외모나 그 뭐 직업,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땐 너무 멀쩡하고 사고 하나도 안 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들여놨더니 막 주변 이웃들과 싸우고 그다음에 막 경비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렇지, 그리고 막 그렇죠. 화난다고 막 주차장에 2중, 3중 주차 막 막아놓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임대인이 법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여기가 사는 데가 집합 건물에 해당을 한다라거나 혹은 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들을 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살 때는 이렇게 관리단도 있고 내가 이렇게 경비원한테 하면 안 되고 2중, 3중 주차를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계약 전에 고지를 해주면 좀 임차인이 그걸 알고 그렇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좀 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이웃
것을 잘 만나는 것도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은데 그럼, 맞아.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뭔가요? 사실 이 분쟁이 저는 실무를 해보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손대면 주택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내 예술혼을 불태워서 주택을 훼손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있어. 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뭐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막 문짝을 떼거나 구조를 바꾸는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입주 청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네. 집 안에 있는 원목 가구와 벽지에 녹색으로 유성 페인트 칠을 해서 원목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봤어, 이게 왼쪽과 오른쪽 맞아. 차이 저거 많이 보셨죠? 네네. 집주인이 이게 뭐냐라고 항의하니까 그럼 제가 사포질을 해서 벗겨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목적물을 처음 내가 인도받았던 상태 그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한 원목 가구를 원래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원상회복의 원상이 원래 상태가 언제 어땠는지가 굉장히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해서 처음 들어가시면 주인분도 그렇지만 세입자도 이 상태를 그대로 찍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몇 년 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리 증거사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 아유, 제일 네.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맞아. 그래 나중에 결국은 보면 나중에 법으로 가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이사 비용하고 뭐 이렇게 줘. 나가라고. 근데 요 맛을 한번 보잖아요. 계속 이러고. 정말 좀 상식선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40평생 함께 산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의 사연인데요. 바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아버지가 친자 확인을 요구해요.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44세, 불혹을 넘은 나이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70이 넘을 때까지 지치지도 않고 평생을 다투셨는데 이제는 그 불똥이 저에게까지 튄 겁니다. 진태가 네 아버지하고 검사 하나만 하자. 아버지 무슨 검사 말씀이십니까? 친자 검사인데 아무래도 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니네 엄마가 영 의심스럽다. 뭐라고요? 예? 진택이 아버지요. 그만 좀 하이소. 40년이 더 된 얘기를 와 자꾸 꺼내는겨.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기력도 좋지. 아직도 싸울 기력이 있나 보지. 뭐랄까? 내 양쪽 귀 아직 멀쩡하거든. 맞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래 맞다. 저는 그런 검사 못합니다. 그래 뭐네? 잘했다. 검사 뭐네? 에? 니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나? 진택이 아버지요. 친자 검사 해줄. 야, 내 이 아버지는 너네 회사 앞에서 1인씩 하려니까 그리 알아라. 잉? 아유 너가 아버지 고집을 야만 졌노. 아유 원산다. 이 나이 먹고 친자 검사라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검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겠다고 하십니다. 막무가내인 저희 아버지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골치 아프다. 이 비밀은 엄마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다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부르르 떨고 있었어 저. 엄마는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두 모자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이 아버지를 둔 아들 A 씨의 사연인데 이 아버지가 과거부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집기다 때려 부수고 아들에게 화풀이하고 아주 어머니하고도 오랜 시간 불화로 지냈는데 그 불화가 생길 때마다 모든 원인이 다 아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40이 넘은 아들에게 야 너는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친자 확인을 하자. 이런 충격적 선언을 한 것인데요.
그 아버지와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내가 너를 키워줬던 모든 비용 다 받아낼 거고 네가 검사를 거부한다 회사에 찾아가서 온갖 행패를 부리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투셨으면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아니 왜 다 큰 아들한테 가서 그래요? 44살 아들한테. 그러니까요. 지금 아들이 근데 아버지 성격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분이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진짜 강경한 아버지를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모양인데 네. 그 어머니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 반응은요? 네, 어머니 반응은 이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과거가 있었는데 이 44년 전에 동거를 하던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던 적이 있었대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아버지와 동거하던 시절에 이 아들 A 씨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예,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결혼하신다는 44년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쪽에서는 나는 당신 아이 임신한 게 맞다. 그렇지. 맞고 이제 와서 친자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아하.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44년 전에 당신이 내 애라고 주장했던 그 말 한마디 믿고 내가 결혼을 한 거다. 그런데 만일 얘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지난 내 인생 그 세월 뭘로 보상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친자 검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양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또 되는데 네. 가장 속상한 건 지금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가장 맞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아들 잘 때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그래 보내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아들한테 짐을 지어줘? 칫솔도 괜찮아, 네? 칫솔도. 칫솔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아버지가 아들의 뭐 손을 강제로 붙잡고 끌고 그러게 가서 말이야.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이게 뭐 법적으로도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내가 들어줄 의무는 없다라고 자식은 알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이 경우에는 진짜로 뭐 친자 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은 이 갈등 자체가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뭐 두 가지로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친자가 맞을 경우, 네. 그럼 이 아버지는 더 이상 뭐 회사 앞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이제 그런 네. 어떤 갈등 요소가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친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 아버지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너무 진짜 극대노하셔가지고 네. 내가 여태까지 너 키운 거 나 돈으로 너한테 청구할란다. 너 내 자식도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키운 양육비를 청구를 한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일단 아무리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자식에게 들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친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들 네.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자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 직장 가서 난동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제재 안 되는 거예요? 그러셨다가 진택이 아버지 정말 큰일 아, 납니다. 진택이 아버지 큰일 나. 큰일 납니다. 전과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네. 아빠라도 남의 직장에 가서 이렇게 위계나 안 위력으로 되죠. 업무를 방해한다고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막 술 마시면 포고한다 그랬는데 이거 가정폭력 해당돼서 분리조치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접근 금지 조치 같은 거. 그리고 1인 시위하면서 막 내 아들 아니다 이러면은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아하.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아유, 수도 죄가 있어요. 많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 아들이 지금 44살인데 네. 그거 뭐 알아보고 이게 어떡하겠어. 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진택이 불쌍하다. 네. 아유, 아니 장씨고 나는 이씨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은 가는데. 진택이 아버지가 참으셔야 돼요. 키운 정도 있는데. 아,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그 시절 여름나기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마리아 시간인데 네. 그때 그 시절의 여름 피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덥기만 한 게 아니죠. 후텁지근합니다.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와 에어컨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 에어컨 밑에서 냉방병 걸렸다 이 얘기를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귀신 신하나 깎는 소리해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옛날 같지 않죠. 요새 뭐 에어컨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피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피서라는 게 한자를 풀면 더위를 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 맞서는 게 아니라 태양에 맞서면 그 끝은 수검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대로의 지혜로운 피서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시절 피서법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보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70년대까지 네. 최고의 피서지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는 알죠. 한강 백사장 안강백사장. 이었다고 합니다. 한강 중에서도 백사장. 특히 뚝섬. 네, 여기였는데 70년대에는 뭐 저 정말 한강에서 내가 모래찜질했다. 야 한강에서 아마 모래찜질. 지금 신세대들은 전혀 이게 전혀, 무슨 네. 말이야 할 텐데. 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백사장에서 물놀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도 한강이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80년대 한강 종합 개발이 시작되면서 백사장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 매년 여름마다 한강 피서 인파 수십만 몰리다 뭐 이런 기사 신문에서 흔히 실리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한껏 멋을 낸 그 청춘 남녀들이 한강으로 몰리니까 이 남녀들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친근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뚝섬에 한강 여름 경찰서를 열고 피서지에서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킵시다. 눈에 거슬리는 짓을 삼가합시다라는 계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붙어 있으면 더 더울까 봐. 아유, 배려한 거죠?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곡을 찾아서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그 그게 당시 때 80년대 80년대, 계곡 70년 넘어서 네. 80년대가 계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쩌다가 잘 알려진 숨은 보석 같은 그런 계곡을 찾으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죠. 그러니까 울창한 나무숲과 기암괴석, 대자연의 경관을 접할 수 있는 땡땡 계곡.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사 한 줄 나오면 그거 막 지도 계곡을 보고. 찾아서 네. 지져가면서 찾으러 나섰던 바로 아버지 네. 보상 분석 들어가죠. 네.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진짜 그 에어컨도 없는 차 창문 다 열고 지도책 그렇지. 조그만 거, 아이고. 네, 그거 봐가면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유, 그것도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 아니면 다 버스터미널 가가지고 다 온 가족이 다 버스 타는 겁니다. 그러네. 주부, 옛날에 튜브를 다 주부라 그랬잖아요. 그 바람 주부 불어 챙기고, 넣어가지고. 그럼요. 바리바리 먹을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일단 딱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러면 일단 분업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텐트. 엄마는 이제 음식 준비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다 저 계곡 가가지고 송사리 잡고 빠가사리 잡고 쏘가리 잡아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 거예요. 그거 한철 엄청난 추억이었죠. 근데 그 계곡 그때 기억나세요? 저 위에서 그렇게 그릇 닦고 뭐 하고 있으면 저 밑에서 그걸로 밥 줘. 네. 그러면 그걸로 또 뭐 하고 그래도 머리 그래도 감고 괜찮아, 이러면 그래도. 그 밑에서 또 머리도 뭐 감아요? 해서 그럼 알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아까 그거 저 매운탕 끓여 먹고 맞아요. 그것도 거기서 닦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계곡을 찾아가는 이유 그 계곡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시원한 계곡에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담아놓고 그걸 먹으면 얼음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여름철 계곡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연 에어컨, 천연 냉장고. 아이 그럼요. 맞네. 아무리 더워도 그 계곡물에 바람을 네. 탁 담그면 맞아. 거기가 싹 가시면서 시원했어. 시원해지잖아요. 요즘 발만 담궈야 됩니다. 그렇죠. 풍덩 들어가면 요즘 안 돼.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계곡의 인기도 좋았지만요. 80년대부터 그 90년대 해수욕장. 아유, 해수욕장. 이게 물반 사람 반일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래요. 해수욕장 진짜 사람 많았죠. 목욕탕이었어, 가면 진짜 거의. 사람 구경하러 간 건데 이 80년대 기사를 보면은 주말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 70만 명, 대천 해수욕장에 24만 명 등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마냥 몰렸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백사장의 이 파라솔이
아유, 좁아, 너무 좁아. 빽빽하게 진짜. 이렇게 들어서서 더 이상 파라솔이 이렇게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진짜 콩나물 지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1990년대에 왜 이렇게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렸는가 이유가 있는데 1993년에 해안가 야간 출입 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엔 다 해수욕장들마다 다 철조망이 이렇게 다 맞아요. 설치가 맞아, 있었죠. 맞아. 그래서 이 철조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해수욕장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였죠. 와, 그랬군요.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해안가에 그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 많았고, 네. 그렇지.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았군요. 근데 여름 밤바다가 또 굉장히 또 오는 묘미가 좋잖아요. 있지. 그럼요. 그래서 낭만도 있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밤새 해변에 있어도 되죠. 그렇지. 근데 그때는 10시 이전에는 다 통제했어. 철수되고 예. 그리고 아마 스피커로 나와요. 이 시간 이후에 해변에 있으시면 안 된다. 귀가하라고 이제. 5인 사격할 수도 있다. 아, 5인 이게 사격. 군사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게 해안선을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간첩도 거기에 누군가가 넘어가고. 있으면은 의심을 받고 그래서 개구리, 그러면 뒷다리 뭐 이렇게 암고를 안 대면 쏘는 거지. 고매, 물고매, 수구리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뭐 80년대는 재밌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때는 백화점으로 단체 소풍을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원하니까. 그때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19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일명 3대 휴양지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뭐냐? 백장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장, 극장, 행, 은행. 야. 저는 이제 우체국으로 저도 많이 갔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온갖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면서 그때도 1980년대 지나가면서 TV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들 또 백화점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휴양한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백화점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큰일 날 수 있는가? 지갑이 지갑 걸립니다. 통 털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여름에 더우면은 뭐 백화점에 그냥 쇼핑하러 네. 예, 쇼핑하러 가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튼 백화점이나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그래도 좀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더울 땐 좋죠. 근데 에어컨이 많지 않던 시절에 또 어디를 갔느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은행으로 피서를 갔었습니다. 네. 저도 좀 가긴 했었는데 요즘처럼 찜통더위가 시작되면 기승부리잖아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 전부 다 준비됐나? 그럼 가자, 여기 가자. 막 그럼 다방 노인정 안 가요. 은행으로 가십니다. 그럼 삼박자 다 이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막 타주세요 거기서. 상품 들라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있다 보면 적금 하나 들어볼까? 이래 적금 하나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네. 참 편하게 피서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열대야를 보내는 방법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90년대 열대야를 보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새는 뭐 진짜 기상이변이 정말 많기도 하고 기후위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옛날에는 열대야 그러면 한 25도 넘으면 그때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뭐 낮이고 뭐 25도 넘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덥다고 막 펄펄 뛰고 그랬는데 맞아. 지금은 30도 넘어도 뭐 넘었나 보다. 보다 뭐 이럴 정도니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보통 예전엔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또 선선한 그나마 기운도 있고 괜찮죠. 뭐 이랬었는데 네. 기록상으로도 그래요. 1994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 전까지는 열대야라는 말도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1994년부터 열대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때 정말 집집마다 에어컨도 없을 시절이거든요. 어떻게 그 더운 밤을 보냈을까요? 94년이면 그래도 에어컨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 에어컨이 근데 많지는 않았고 없었지, 거의 그런데 없었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 국민이 다 노숙을 했어요. 밤만 되면은 다 이불 집기들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맞아. 이제 길에서 자는 겁니다. 다리 밑에 옥상 가고. 있으면 옥상에 자고 다리 밑에 있으면 다리 밑에 자고 고가 밑에 있으면 고가 밑에 자고 다 그랬었는데 가족들이 더위를 못 이기고 결국 밖으로 나와서 멀쩡히 집 가진 사람들이 이게 마치 노숙자가 아니냐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의 노숙은 즐거운 노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숙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 진짜 엄청났죠. 한강 고수부지 그 잠실 선착장에 보면 밤 10시 되면 좀비들처럼 어슬렁 하고 나 베개 들고 막 이불 들고 막 나와요. 그때
700여 명까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가족 단위로 네. 잔디밭에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침에 라면 먹고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그 출근형 노숙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밤 10시쯤에 600, 700명이 와, 엄청 이렇게 큰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강에서 출입을 말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강 관리하는 분이 있죠. 그 한강 임시 파출소 소장님 고민이 컸겠죠. 네. 근데 서울 시민이 이렇게 가마솥도위에 너무 더워서 한강을 찾는데 네. 그걸 또 야박하게 다 그래.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그냥 노숙을 어떻게 막겠는가. 어. 그래서 대충 좀 봐주기도 봐주고. 하고 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94년도가 일단 진짜 기록적인 더위가 더위였어요?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한강 말고도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강변, 뭐 공원, 뭐 이런 곳에 돗자리 깔고 모기향 피고, 맞아요. 예, 그 잠을 청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더웠으면 멀쩡히 집 놔두고. 그러니까. 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 시절 돈 한 푼 들지 않는 피서 명당도 있었다면서요? 명당이 있었죠. 그때 당시 최고의 피서 명당은 역시 다리 다리 밑, 밑이죠. 아. 다리 다리 밑. 밑.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다리 밑에 명당 두고 자리 쟁탈전이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들 싹 다 모시 옷 네. 입고서 삼배 부채 모시. 하나씩 들고 팍 붙이면서 그 다리 밑에서 피서를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네마다 다리 밑에 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의 원효대교 그 밑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피서를 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원효대교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네. 그 여의도 시절에 방송사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에 맞아요. 점심 때도 그렇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 주섬주섬 맥주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리 밑 들어가요? 원효대교 밑에 갔어요. 그때 아나운서도 한 6명이 가지 않았어요? 저 나 거기 그 꼭 기사 있었어요. 봤어. 그 기사 봤어. 근데 그 선배한테 원효대교 다리 밑에 이랬다가 맨날 혼났어. 야, 너는 원효대교가 이미 다리인데 그 또 다리 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해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이 다리 위와 다리 밑은 2, 3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온도 차이가. 네. 그래서 토목 전문가들이 교량을 설계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바람이 통하도록 다리 위와 밑의 온도 차이를 최대 10도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다리 밑에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보면 다리 밑에 지금도 보면 거기서 장기 바둑 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다리 밑뿐만 아니라 더위를 피해서 이제 집을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심지어 삼겹살을 그 위에서 구워 먹는 그런 네.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맛있긴 해. 근데 막 8,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산이랑 계곡에서 삼겹살 굽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그럼요. 이때는 뭐 금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제 더위를 피해서 다리 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출출해서 야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던. 저렇게 했었으면 네. 웬일이야. 다리 위에서. 그때 가스버너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게 고기 굽는 소리 이렇게 쫙 야. 이렇게 막 고기 고소한 냄새 딱 풍기고 그러면은 이야. 아 이게 여름이구나. 야, 네. 대단하다. 옛날엔 웬만한 야외 수영장에서는 다 저렇게 밥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어. 네네. 그랬었어. 그래서 거기서 밥 해 먹고 수박 잘라 먹고 참외 깎아 먹고 막 그랬고 군대에서는 꼭 그 연병장에다가 야외 슬래트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는데 네. 요즘에 이제 알죠? 슬래트가 안 돼, 안 돼. 바람물질. 네. 그걸 엄청 먹었네. 그 50대 암 발병률에 아마 그 기여하지 않았나. 예.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 옥상으로 많이 또 올라가서 맞아요. 거기서 네. 돗자리 깔아놓고 네. 잤던 그 생각이 나요. 새벽 이슬 맞으면서. 네, 거기 삼겹살도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1994년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 안에는 건물 안에 더군다나 에어컨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첫 차 타고 가가지고 맨 마지막 막차 타고 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너무 더우니까 거의 밤새다시피 하다가 이제 회사에 가서 자는 거죠. 예. 또 그런가 하면 여름 불청객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그 시절에는 전염병 말썽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뭐 줄을 서서 불주사를 맞았다고 하죠. 40대 그렇죠. 이상 되면 저도 있어요. 양쪽 어깨 훈장처럼 있는데 불주사 흔적이 있죠. 이게 이제 결핵을 예방하는 BCG 예방 주사인데 네. 우리가 불주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줄을 쭉 서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주사판을 같이 썼어. 그러면. 하나로요?
그리고 알코올로 소독해가지고 그래서 알코올 불주사라고 램프에다가. 그랬어요.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 거기 소독했어. 이걸 이제 주사바늘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어. 전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주사 맞고 도망갔잖아요. 그래 잘했어. 도망갔는데 잡혀가지고 다시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셨던 것처럼 이 불주사라는 이름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애들이 쭉 서서 보는데 보는 앞에서 불은 켜놨죠. 주사는 막 이러고 있죠. 앞에 맞은 애는 울죠.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거기다 그때는 불로 이렇게 하는 주사를 눈으로 보는 경우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때가.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자, 도망은 갔지만 그때 어쨌든 맞았다는 거. 이 말씀드립니다. 불주사 자국만 봐도 세대를 알 수 있다는 거. 자, 퀴즈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사 자국이 2개이거나 희미한 자국이 있거나 주사 자국이 18개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음표 안에 들어갈 나이가 몇 살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사 자국 많은 게 이제 요즘에 따다닥 치는 게 아. 요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자, 제일 많은 거거든요. 정답은 주사 자국이 2개면 40대 이상, 희미한 자국이 있으면 30대, 주사 자국이 18개면 이제 20, 30대. 10대들도 그렇긴 해요. 네. 물론 뭐 체질이나 면역 반응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40대 이상 불주사 자국 그 전 흉터 두 개. 때문이죠. 근데 양쪽 어깨예요. 저렇게 따다가 안 맞고 이쪽에다 한 방, 이쪽에 한 방 이런데. 그래요? 그래 한쪽 여기 저는 따다가 저는 한 방 맞았는데. 한쪽만. 요만큼 잡혀가지고 맞은 거 아니에요? 난 여기에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아니 볼록 튀어나온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50, 60 세대들이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전 이제 납작해요. 여기에 이제 약간 납작하게 네. 생긴 데는 이제 40 말에서 50 초까지가 굉장히 우리 때 많은데 상태 안 좋았고. 요때 이 약 자체가 피부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아프죠. 엄청 아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볼록 부풀어 오르면서 하나의 흉터 자국이 남게 되는 네. 건데 그때 당시 일회용 주사기가 없을 때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불주사로 했던 거고 1988년 이후 우리는 일회용 주사지를 맞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불주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그래요, 됩니다. 맞아. 제가 91년생이니까 저는 일회용 주사기를 써서 저는 흉터가 없거든요. 근데 1993년에요. 불주사기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이제 주사 형태 접종에서 벗어나서요. 9개짜리 바늘 2개를 그 도장 형태 이렇게 눌러서 콕 찍어서. 그렇죠. 맞아요. 눌러서 접종하는 경피용 불주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주사를 맞았던 지금의 뭐 20, 30대 뭐 초반은요. 팔에 18개 정도의 그 주사가 그래요. 저희가 아까 봤던 저희 애들이 그래요. 네, 도장을 찍는 듯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 학교에서 예방주사 여러 번 맞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자동주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에이? 총처럼. 총처럼. 그건 또 뭐야? 근데 한 반에 7, 80명씩 있었는데 네. 그걸 다 놀래니까 자동주 팍팍팍 이렇게 쏘는 것처럼 하는데 못 박는 거. 바늘은 하나였다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건 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또 있잖아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던 소독차도. 방구차. 그거 방구차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또 즐겁다고 깨깨거리고 그랬던 사실 기억이 효과도 없었는데. 효과 없어서 그게 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전에는 미숫가루가 그렇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설탕 듬뿍 넣은 미숫가루 거. 한 스푼에 얼음 설탕 띄어서. 2스푼.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저희 동네에 냉장고 있는 집이 2집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2집에 냉장고에 얼음이 있으니까 야. 많은 데다가 얼음 넣어야 돼. 해서 동네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그 맛있었어. 집에 모여서 얼음 둥둥 미숫가루 먹었던 아. 그리고 그때 이제 감자 쪄서 같이 먹었던 하지 감자. 하지 네. 감자. 최고. 네, 그때가 장마 때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장마라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7월의 시작인 오늘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내륙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대신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곳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에 경기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네, 출근길에는 내륙을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31도, 대구 32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장마 때는 후텁지근한 것도 문제인데 네. 지금 장마 시작되자마자 비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 점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네. 정말 점검 철저히 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